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수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는데 학생들의 수면과 일상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수면과 학업의 관계 그리고 사당 오락 과연 사실일까 이렇게 주제를 받아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수면과 학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산드로 보티첼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고 하고 마르스와 비너스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마르스는 이제 전쟁의 신이고 비너스도 이제 사랑의 신인데 여기서 보면은 그 마르스가 잠을 자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잠을 자는 거를 어떻게 좀 더 약해지는 상태, 거의 죽음과 비슷한 상태. 그래서 남들이 자기를 좀 해할 수 있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고 이런 상태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꼬마 요정들이 마르스가 갖고 있는 창을 가지고 놀면서 이제 마르스한테 겨누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한 상태들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해서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었던 그런 인식이 과거에 있었다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로렌토 로터라는 사람이 잠자는 아폴로라고 해서 그림을 그린 건데 이 사람도 이제 마찬가지로 나무 뒤쪽에서 좀 더 뒤쪽에서 잠을 자고 있죠.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것도 여기서도 이제 밖에서는 다들 이제 사람들이 옷을 벗고 뛰어놀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자기의 어느 그 통제를 잃고 많이 약해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제 아까보다는 조금 나아진 거는 그래도 이제 격리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나무라는 거에서 격리가 좀 되어 있어서 좀 더 안전한 곳에 있는 상태에 있어서 잠이라는 거를 이렇게 인식을 과거에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조르조네라는 사람이 잠자는 비너스라는 거를 또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잠을 자면서 이제 본인이 유혹을 발산하고 그거를 또 이용을 해서 이제 본인의 강점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로 또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건데요. 결국에 이제 잠자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여러 가지로 좀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최근에는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제 에디슨이라는 위인은 본인은 이제 하루에 18시간이라는 것을 즐겨한다. 또한 잠깐 조는 것을 제외하고는 4-5시간 이외에는 자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잠을 적게 자고 잠자는 것 자체가 게으르고 좀 나쁘고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많은 업적을 이루고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인슈타인입니다. 이 사람은 밤에 10시간을 자고 또 낮에도 낮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위대하신 분들인데 둘 다 이제 이렇게 잠을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다르고 많이 달랐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낮에도 낮잠을 잔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꿈속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방정식을 푼다거나 일을 생각을 해낸다거나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은 과연 이제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제 정상 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수면은 이제 주변에 어떤 자극이 가해지게 되고요. 자극이 가해졌을 때 정상인 같은 경우는 바로 반응을 하겠지만 그런 반응을 잘 못하는 상태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첫 번째 그림에서도 말했듯이 여러 가지 반응에 다른 것들이 조금 무뎌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죽음과는 달리 그거는 이제 깨어날 수 있고
가역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제 수면은 저희가 이제 위에 옆에 오른쪽에 했던 것들이 어떤 부분들이 이제 뇌파입니다. 그래서 뇌의 실질적인 파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고 있는데 그러한 뇌파들이 좀 느려지거나 서파가 나타나거나 하게 될 때 저희는 실제로 잠을 잔다라고 뇌파상에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 잠을 잔다라고 했을 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을 감고 있게 되겠죠. 그리고 눈을 감고 힘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은 이완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반응 같은 것들에 좀 둔감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뇌파에서는 그런 것들이 깨어있을 땐 알파파라는 파들이 빠른 파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조금 자게 되면은 그러한 진폭들이 좀 낮아지고 느려지고 이렇게 되면서 서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깨어있는 상태 그리고 렘수면, 논렘수면 이렇게 세 가지로 또 구분을 할 수도 있는데 깨어있는 상태가 아닌 이제 렘수면과 논렘수면은 뭐냐? 렘수면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지만은 이제 Rapid Eye Movement라는 영어의 각각 앞 글자를 따서 RE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렘수면은 보통은 우리가 꿈을 꾸는 수면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렘수면이 아닌 수면을 비렘수면 혹은 논렘수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과거에는 1에서 4단계 정도까지 나타났지만은 이제 1에서 최근에는 3단계까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1에서 4단계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깨어있는 부분인데 보면은 그 이후에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이렇게 자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한 2시간 정도 불을 끄고 나서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렘수면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다시 잠을 자게 되고 깊은 잠에 잤다가 다시 깨어나고 여기 이제 또 다시 렘수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자게 되고 렘수면이 나타나고 또 자게 되고 렘수면 나타났다 중간에 잠깐 이제 깰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자다가 깨다가 렘수면 갔다가 한 8시간쯤 되면은 완전히 깨어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히프노그램이라는 용어라고 사용을 하게 되고요. 정상적인 수면 모양이 수면의 단계 모양이 실제로 수면 다원 검사실이라고 머리에 이제 뇌파 검사도 붙여놓고 숨을 어떻게 쉬는지, 팔다리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심장은 어떻게 뛰는지, 눈동자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전기 생리학적인 것들을 데이터를 얻어서 분석을 했을 때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히프노그램에서 잠을 어떻게 자는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상적인 수면 단계가 깨졌을 때는 저희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런 정상적인 수면의 단계가 좀 깨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을 자게 되는 2가지 기전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그래서 프로세스 S, 그러니까 S 기전과 C 기전 2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S는 그러니까 슬리피니스, 그러니까 졸린 거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C는 설카디안이라고 해서 일주기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낮에는 깨어 있고 밤에는 졸리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게 실제로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일주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사람이 오랫동안 안 자고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졸리게 되죠. 계속 안 자고 있으면 피곤하고 졸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점점점 안 잘수록 졸려진다라는 것들을 표현한 게 여기서도 쭉 올라가면서 점점점 이게 졸려진다는 거를 표현하게 되고 이게 충분히 졸리고 이제 다시 졸린 상태가 됐을 때 이 2가지가 같이 만나서 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반복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뭐 가끔 가다가 뭐 시험을 보거나
뭐 어떤 일이 있거나 해서 밤을 새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않았으면은 이만큼 올라가게 되는데 실제로 여기까지 올라가서도 이제 여기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잠을 자려고 해도 피곤은 한데 잠은 안 오고 뭐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졸려지는 시점에서는 이때는 뭐 졸린 정도도 심하고 실제로 우리 몸의 주기가 자는 그런 시간대이기도 하고 맞아 떨어지게 되면은 또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맞지 않을 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잠은 어떻게 자는지 그리고 무엇이 잠인지 어떤 구조들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었고요. 요거는 이제 수면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알려져 있는 수면의 기능은 면역성을 증가시키고 에너지 사용을 이제 감소하죠. 아무래도 누워서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뇌의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노폐물의 제거를 증가시키고 기능도 향상시키고 연결성도 향상시킨다. 그래서 이제 잠은 자면서 어느 정도 회복하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간 졸림증을 표현하는 건데요. 이제 단순하게 피곤한 거랑 다르게 얼마나 졸리냐, 혹은 얼마나 빨리 잠이 들어버릴 것 같느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깜빡 졸 가능성이 얼마냐. 그래서 예를 들면 앉아서 책을 읽을 때 얼마나 졸 가능성이 있느냐? 전혀 아니다. 조금, 상당히, 뭐 매우 많이. 한 번씩 이제 그 체크를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TV를 볼 때는 뭐 얼마나 졸리냐. 그래서 이것도 전혀 아니다. 조금씩, 상당히, 매우 많이. 여기 이 중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공공장소에서 가만히 있을 때는 또 어떤가.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있는데 정차 없이 1시간 동안 운행 중인 차에서 승객으로 앉아 있을 때는 어떤가. 오후에 이제 주의 상황이 허락되고 쉬려고 누워 있는데 그때는 얼마나 본인이 좋을 것 같은지. 그리고 뭐 앉아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반주를 곁들이지 않은 점심 식사 후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혹은 이제 뭐 교통 혼잡으로 몇 분 동안 멈춰선 차 안에서 있을 때 얼마나 졸 확률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그 에버스 슬리피니스 스케일이라고 저희가 이제 임상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여기서 만약에 다 체크를 해서 점수가 10점이 넘는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과도하게 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네, 학생들도 이제 보면은 수업 시간에 그렇고 뭐 공부를 하다가도 그렇고 과도하게 졸리고 이럴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하나의 현상이죠. 그래서 과도하게 졸린 게 왜 과도하게 졸린지에 대해서는 뭐 물어보고 이제 알아보고 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거를 갖고 나온 거는 이제 학생들이 간혹 가다가 너무 졸려요 이러고 이제 외래에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너무 졸려요 하고 오시고 이제 일부분은 이제 기면증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면증이 그럼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면증은 적어도 3달 이상 매일 지속되는 주간 졸림증. 아까 앞에서 점수로 매기는 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간 졸림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밑에는 탄력 발작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리긴 할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너무 기뻐서 웃거나 슬퍼서 뭐 울거나 이럴 때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면서 털썩 주저앉거나 얼굴 모양 턱이 이제 툭 떨어지거나 하면서 힘이 갑자기 빠지는 거를 의미를 하고요. 이제 실제로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기면증이라는 게 진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면 다원 검사만 사실 써놨는데 이게 야간에 하고 야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된 후에 이제 주간에 또 다시 이제 5차례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 잠복기가 어떤지를 평가하게 되고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기면증으로 실제로 진단을 하느냐 마느냐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뇌의 이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게 밝혀져서 척수액 검사를 통해서 어떠한 단백질을 보고 그 단백질이 많이 부족했을 때에도 기면증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밑에 마지막으로 써놓은 건데요. 다른 질환으로 설명이 되질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은 기면증은 상당히 이제 어린 나이에 많이 발병하는 건 맞기는 한데 매우 드문 질환입니다. 그래서 기면증이 만약 아이가 많이 존다 그러면은 기면증보다는 먼저 다른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오늘 뒤에 나오는 일주기성 장애가 가장 사실은 많기는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탄력 발작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이게 아까 눈에다가 요거는 여기 눈에 보시면은 여기 전극을 붙여놨고요. 여기는 근육에다가 또 전극을 붙여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뇌파라고 해서요. 머리에다가 뇌의 기능을 기록하는 전극을 머리에다 붙여놨고, 요거는 심박동수를 볼 수 있는 심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근육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에서 보시듯이 이제 근육 운동이 여기서 쭉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탄력 발작이라는 거는 이제 기면증에서는 아까 렘 수면이라고 잠깐 말씀드리고 렘 수면이 아닌 비렘 수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렘 수면은 보통 꿈을 꾸는 수면인데요. 사람들이 꿈을 꾸다 보면은 어떤 남들이랑 싸울 수도 있고 혹은 뭐 누구랑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주변에서 잠을 자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꾸고 잠꼬대를 많이 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맞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보통 정상인들은 렘 수면에서는 근육이 힘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다치지 않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뇌의 어떠한 한 부분에서 뇌간이라고 하는 어떠한 한 부분에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부분이 이제 작동을 하게 돼서 이제 렘 수면이 됐을 때에는 그런 것들이 근육이 완전히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떨어져 있지 않고 잠꼬대를 하거나 움직이거나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젊은 나이에서 생기기보다는 나이 들면 생기는 렘 수면 장애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렘 수면 장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이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상태인데 근육이 힘을 주고 있다가 깨어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근육이 힘이 없어지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근육이 힘을 빠지게 하는 뇌의 한 부분이 역할을 갑자기 해서 몸에 힘을 빠져서 털썩하고 주저앉게 되거나 쓰러지게 되거나 이러는 부분들이고요. 이것들을 탄력 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뭘 보여주냐면은 보통은 이제 깨어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근육의 움직임들이 많이 보여서 잘 보이진 않는데 지금은 근육에 힘이 많이 빠져 있어서 뇌에서 알파파라고 하는 정상적인 파형이 나와서 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빠졌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머리 속에 히포크레틴이라는 물질이 정상적으로는 있어야 되는데 이제 환자한테는 이렇게 없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히포크레틴 이상이 있어서 기면증이 발생한다는 것들은 이제는 다 알려졌는데 아직까지 이제 완치를 할 수 있는 치료는 여러 가지로 개발하고 그렇게 하고 그런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증상적인 치료를 하는 약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게 이제 뇌 척수액의 히포크레틴 농도가 빨갛게 보이는 것들이 농도가 낮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제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농도가 높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정상인군에서는 다 까맣게 보이는데 이제 기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빨갛게 보이는 게 많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확실히 머리 속에
뇌 속에 어떠한 물질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그 물질이 없어졌냐? 이거는 이제 뭐 이해하시라고 제가 갖고 오는 거는 아닌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백신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돌았었죠. 그래서 많이 돌고 나서 이제 백신이 많이 개발되고 여러 나라에 공급이 됐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백신은 그것과 상관은 없었는데 다른 나라에 중국이나 유럽의 다른 나라에 들어온 백신들이 우리 몸에는 이제 면역 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작용은 뭐냐면은 다른 세균이나 이런 바이러스들이 몸에 침투를 하게 되면은 맞아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 싸우는 것들이 적군과 아군을 헷갈렸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고요. 그게 인플루엔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우리 몸 속에 있는 것들이 그 인플루엔자 비슷하게 생긴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는 것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히포크레틴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들에 공격을 당하면은 그게 이제 히포크레틴이라는 농도가 저하되면서 기면증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면증으로 발현하는 한 기전이라고도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면증은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린 거는 너무 졸린 게 뭔지, 실제로 기면증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이제 아까 처음에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런 일주기성 리듬과 얼마나 졸린지에 대한 것들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기면증으로 얼마나 졸린 게 심해지느냐. 잠을 안 자면 안 잘수록 심해진다. 하지만 뇌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은 잠을 안 자는 것과 상관없이도 너무 졸릴 수 있다. 그게 이제 기면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그러면은 일주기성은 어떨까요? 그래서 일주기성이라는 거는 이제 아침과 낮 이런 것들에 얼마나 사회적으로 같은 생활들을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건 종달새고 옆에 있는 건 이제 올빼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형이 있고요. 그리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보시면 다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제 와이프가 조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스타일이고 저는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라서요. 뭐 아이들은 둘 중에 하나를 또 닮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스타일이라서 아직 되게 어린데 되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요. 저희 집에서는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잡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보다도 제가 제일 먼저 자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일주기성 리듬에도 수면 장애가 있는데 이제 수면 이상 지연 증후군, 전진 증후군. 그래서 지연 증후군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더 늦다는 뜻이니까요. 전진 증후군이 당연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를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불규칙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경우들도 문제가 되게 되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맹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른 그런 일주기성 리듬 장애가 있는데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생체 리듬인데요. 그래서 일주기성 장애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하루는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는 하루 종일 그냥 잠만 자겠다 그래도 해는 뜨고 해는 지고 그리고 밤낮이 계속 바뀌고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어떤 한 식물학자가 이게 항상 해가 뜰 때랑 질 때 식물들이 좀 다르게 반응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잎이 폈다가 어떤 때는 잎이 조금 쪼그라들었다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걸 알았는데, 처음에는 식물학자가 이게 햇볕을 주면은 그것 때문에 피고 진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이제 어두운데, 그러니까 햇볕도 전혀 없고 어두운 음실에다가 놨는데 그 안에서도 그게 피고 지고 이런 것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식물들이 실제로 그 시간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게 된다는 걸 알려져 있고, 우리 사람에서도 주변에 어떤 자극도 주지 않고 지금이 몇 시인지 얘기를 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연락을 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빛도 모두 차단하고 본인 마음대로 이제 생활을 하게 해준다. 이러면은 그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의 일주기성 리듬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 속에도, 뇌 속에도 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 속에도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가 그러면은 흘러가는데 똑같이 어떻게 우리 그 지구의 자전주기가 똑같이 24시간이 됐을까요? 좀 신기하죠. 근데 사실은 24시간은 아니고요. 24시간보다 조금 더 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럼 매일매일 이렇게 점점 늦게 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24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점 밀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밀리지 않거든요. 그게 하루면 일어나고 깨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밀리지 않게 되는데, 그게 일어나는 거는 이제 주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자극을 통해서 그 주기를 변경을 시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제일 강한 게 빛입니다. 이게 그 태양이 눈으로 들어가서 그 눈에 있는 망막들의 자극을 가하죠. 그러면 자극을 가하면은 그 신경 세포에서 이제 SCN이라고 하는 뇌하수체 속에 있는 어떠한 그 시계, 우리 몸의 사실상 제일 중요한 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몸의 시계로 들어가서 지금 시간은 이렇다,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면은 이 시계가 이제 송가체라는 데를 가서 멜라토닌의 분비를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게 몸 여러 장기로 가서 이제 시간은 이러니까 이렇게 생활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이 동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SCN이라는 시계 하나만 있는지, 그거는 아니고 우리 몸 속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사실은 몸의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몸 속에 이미 유전적으로 시계가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SCN이라는 그런 뇌하수체 속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 몸 전체에 다 녹아 있다. 이런 것들이 이미 밝혀져 있고, 그게 심장에도, 간에도, 췌장에도, 지방세포에도, 우리 소화기관에도 그런 것들이 다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작용을 하면서 계속 맞춰가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래도 우리 머리 속에 가장 중요한 시계는 뇌 속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뇌하수체, SCN이라고 하는 한 부위가 되고요.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시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상 반응 곡선이라고 이제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실제로 자고 깨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실험을 합니다. 이제 사람을 놓고 아까 제가 일주기성 장애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람을 어떠한 그 전혀 자극이 없는 공간에 가둬놓고 실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혀 시간적인 자극이 없기 때문에 밖에 지금 몇 시인지 며칠인지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모르고요. 자신의 감각대로만 자고 깨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아까 그러면 빛을 가하게 되면은 그 빛 때문에 시계가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계를 조정을 하는 거죠. 저희도 가끔 가다 보면 시계가 돌아가다 이 5분 느려졌네, 혹은 5분 빨라졌네 이러면서 시계를 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계를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시계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강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빛인데요. 그런 빛을 갖고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를 곡선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실험이고요. 이제 그 당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비용을 내고 이제 자원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요. 그래서 계속 피도 뽑고 잠도 이제 어떤 경우에는 계속 눕혀놓고 밥도 원래대로 하루 3번 이렇게 주게 되면은 그게 어느 시간인지 다 알기 때문에 1시간마다 이제 같은 양의 밥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시계의 정보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어떤 시간에 빛의 자극을 주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러한 그 위상이, 그러니까 시계가 돌아가는 게 왼쪽으로 돌리냐 오른쪽으로 돌리냐 이렇게 바뀌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위상 반응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게 자정이거든요. 여기가 자정이고 여기가 밤 6시, 여기가 아침 6시. 근데 이 9시부터 3시 이렇게 파란색으로 쳐놨잖아요. 그때가 그 가장 이렇게 그 기울기가 강한 거를 보여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때쯤이 이제 시간을 가장 많이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밤에 빛을 받을수록 좀 더 늦게 자게 되는 거고요. 아침에 빛을 받을수록 좀 더 일찍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하다라고 이제 알 수도 있고 조금 몰랐던 사실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보게 되는 거는 이제 요새는 해외에도 여행 많이들 다니시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시차입니다. 시차.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은 시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서 이제 그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비행기를 이때 타갖고 이제 아침 새벽에 타갖고 보통은 이제 그날 한 오후 3시 정도에 내려야 되는데 실제로 도착해 보니까 이때는 밤 11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차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때 그러면은 실제적으로는 잠을 원래 이때까지 이제 자야 되죠. 밤 11시부터 원래 6시까지 자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 그 다음 날에 자게 되면은 이때는 원래 자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오후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니까 자는 시간이 아니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이 안 오고 좀 늦게 자게 되죠. 늦게 자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계속 어두운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원래 자는 시간이니까 졸리게 되죠. 완전 졸리다가 이때 이제 깨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날에도 조금 앞쪽으로 당겨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자긴 하는데 또 졸리다가 깨게 되고 그 다음에 졸리다가 깨게 되고 그래서 이게 적응하는데 한 며칠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며칠 걸리게 되고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로 그러니까 적응을 조금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듣는데 졸린 거랑 지금 비행기 시차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지연성 수면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친구들이 좀 심하면은 새벽 4시, 5시에 잤다가 아침 11시 막 이렇게 돼서 일어나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방학 때 되면은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친구는 이제 저희들과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맞는 거겠지만 여기서는 맞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계속 늦게 자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빛입니다. 이게 원래 젊은 사람들이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요새 학생들이 이제 핸드폰도 많고 컴퓨터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밤에 그걸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밤에 또 나가서 놀 수도 있고, 뭐 어떤 친구들은 이제 대학생들은 또 나이트에도 가고 막 이렇게 놀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밤에 그런 행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때 빛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고, 그게 아까도 위상에서 반응 곡선에서 말씀드렸듯이 밤에 받는 빛은요, 그런 걸 더 느리게 만들어요. 더 늦게 자게 만들어요. 그래서 밤에는 핸드폰도 보지 말고 컴퓨터도 보지 말고 불도 어둡게 하고 다 꺼라, 그런 것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밤에 빛을 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빛을 보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침에 빛을 보면은 위상을 앞쪽으로 당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치료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광치료를 하는데요, 이런 기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다 이렇게 빛을 발생하는 기계를 놓고 빛을 쬐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빛은요, 태양이에요, 태양. 그래서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을 때에는 그때 일어나야 될 시간은 해가 뜨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어떻게든 빛을 보게 하는 것들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친구들한테는 많은 도움을 주게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빛이다. 그리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을 때 밤에는 빛을 피하고 아침에는 빛을 봐라.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얘기가 시차 쪽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더 늦게 자고 싶으면은 밤에 빛을 보는 거예요. 좀 더 일찍 자고 싶으면은 아침에 빛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위상 반응 곡선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멜라토닌은 조금 반대입니다. 멜라토닌이라는 게요, 우리 잘 때 아까 빛을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뇌하수체 SCN이라는 데 가서 뒤쪽에 손가체에서 멜라토닌을 분비하게 한다 그랬는데요. 이제 빛이 분비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빛은 그걸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게 되면은 그것들이 분비가 되게 돼 있고요. 멜라토닌이라는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좀 더 졸리게 만들고 수면을 안정화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밤에 이제 멜라토닌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은 좀 더 일찍 자게 되고, 오히려 거꾸로 이제 아침에 먹게 되면은 늦게 자게 되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차 적응 방법을 말씀을 다시 드리면은 요게 이제 비행기를 타는 시간이죠. 비행기 타기 전부터 이제 그날 빨리 적응을 해야 된다. 어디 가서 빨리 적응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요때 빛을 보는 겁니다. 좀 더 땡겨야 되니까 일로 가야 되거든요. 내가 자고 싶은 시간은 여기에 10시, 11시 수준으로 자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땡겨야 됩니다. 땡기려면은 아침에 빛을 봐야 되는데 요 시간이 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계속 빛을 보게 되는데요. 그 빛을 한 이틀, 3일 정도 보다 보면은 이게 벌써 당겨져서 4시, 5시면 아직 해가 안 뜨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광치료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L이라고 써놓은 거고, 그리고 나서는 계속 이제 밤에는 어둡게,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는 빛을 계속 보게 되면 이게 충분히 당겨진다는 거고, 이게 시차에 적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사회적인 시차입니다. 그래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뭐 예를 들면 7시에 등교한다 그러면, 본인은 사실은 9시나 10시에 일어나야 되는 그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아침에
가면은 어떻게든 가게 되는데요. 가도 아침에는 계속 잠을 자겠죠. 혹은 졸고 있고 아무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깨어 있을 때 이게 보면은 이때는 나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빨리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는. 근데 자는 시간은 보면은 이제 일찍 자는 친구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찍 자는 친구들은 뭐 일찍 이제 일찍 뭐 학교에 등교해야 된다고 할 때. 근데 늦게 자는 사람들은요, 이때 아무리 누워 있어봤자 잠이 안 오거든요. 잠이 안 오면은 그냥 깨어서 뭐 핸드폰을 본다든지 딴짓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더 늦게 자고요. 근데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이게 잠이 보다시피 수면 양이 줄어들게 되죠. 더 피곤하게 돼요. 더 피곤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주말이거든요. 주말. 근데 주말에는 이 친구들은 뭐 원래 그 주중에 잘 잤으니까 상관없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친구들. 근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친구들은 더 늦게 자고요. 더 늦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못 잔 잠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보면 더 길어집니다. 수면이 딴 사람보다 더 오래 자게 되고요. 더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체크를 해봤더니 다 이런 패턴들을 갖고 있더라. 근데 이런 이유들은 아까 말했던 그런 일주기성 리듬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밖에 있고 햇볕을 많이 보고 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에 좀 적응을 하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사회에 살아갈 때 많이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5년도에 어떤 그 독일의 한 그룹이 그럼 일주기성 리듬과 성적의 차이가 있느냐 하고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이게 일찍 자는 친구들이고 이게 이제 늦게 자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는 친구들은 성적이 이게 높은 거니까 괜찮은데, 아무래도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는 친구들은 잠도 덜 자고 너무 졸리고 학업 시간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적이 낮더라. 이런 결론들이 있게 되고요. 이게 이제 사회적 시차라는 뜻인데요. 사회적 시차가 없을수록,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일찍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사회가 시차가 좀 더 많이 늘어나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더라도 그 시차가 크지 않으면은 괜찮고, 크면은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시험 시간과 성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보면은 성적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일어나자 이제 9시 좀 넘어서 일어나자마자 이제 맑은 정신으로 볼 때는 좀 올라가고, 그 위에 오후에는 조금 이 정도 있다가 다시 조금 저녁 되면은 또 늘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시간대가 밥 먹고 한 2시간, 3시간 되니까 좀 많이 졸릴 때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보시면은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는 조금 더 이제 맑은 정신이 되고요. 네, 밥 먹고 조금 되면은 12시 좀 지나서부터는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게 보이죠. 근데 그 이후에 또다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반짝 오르고, 그 후에 오후 좀 더 늦게 되니까 더 낮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도 좀 같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침 일찍 시험을 봤을 때, 아침 늦게 시험 봤을 때, 조금 일찍 이른 오후에 봤을 때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친구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친구들이 혹시 성적이 다른 거 아니냐, 이거는 전반적인 거 얘기한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자고 일어나느냐에 따라 혹시 성적이 다른 게 아니냐 봤더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친구는 당연히 아침에 잘 일어나고 맑은 정신이기 때문에 성적이 좋아요. 아침에 다 성적이 좋죠. 근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 친구는 오후가 돼야 시험을 봤을 때 성적이 비슷하지, 아침에 본 성적들은
더 일찍 자고 일어나는 친구보다 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일주기성 리듬 그리고 얼마나 졸린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개가 사실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하기는 힘들기는 한데요. 두 개는 그래서 하나는 기면증, 하나는 이제 일주기성 리듬 장애라는 병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요새 사회는 어떨까요? 그래서 실제 여기도 빛이 많고 어두운 곳에도 이제 빛은 굉장히 주는 효용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밖에서 이런 혹시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이런 강의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고 조용한 환경에서 이제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하고, 이제 전체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게 이제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억제하고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 수면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공 조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1700년도부터 양초 그리고 이제 그런 등 같은 것들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런 양초나 등 같은 경우도 비용도 많이 비싸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많이 못 쓰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1800년대 이후부터는 좀 사용을 많이 하는 게 보이죠. 근데 에디슨이 아까 앞에서도 말했죠. 에디슨이 희한하게도 잠은 안 잘수록 좋다. 잠을 자는 사람들은 게으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실제로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면서요. 그 가격이, 빛에 대한 가격이, 밤에 빛을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되고, 그래서 지금은 어디 가나 빛이 없는 곳이 없죠.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공 조명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50년도에는 미국 사진인데요. 50년도에는 어둡죠, 전반적으로. 그리고 70년도에 보면은 이제 동부가 굉장히 밝은 것들을 보게 되고요. 97년도에도 그렇고 25년도에는 이제 50년도와 비교하면은 그 빛의 강도 차이가, 이거는 인공위성에서 이제 찍은 건데요. 25년도 거는 이제 찍은 거는 아니고 계산을 해서 저렇게 될 거다 예상을 한 거고요. 엄청나게 이제 많은 차이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도 사실은 공해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이게 실제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많은 빛들 때문에 별 관찰하기도 쉽지 않고 문제가 되더라. 이거는 빛은 공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도 되고요. 여기 옆에 보면 이제 집이 있는데 여기 창문이 있습니다. 물론 커튼을 쳐놓기는 했지만 이런 빛들은 창문을 통해서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빛들이 결국에는 아까 밤에 주는 빛이 되고, 밤에 주는 빛은 오히려 더 늦게 자고 더 늦게 일어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실제로 어떤 친구들 이야기를 해보면은 밖에서 빛이 많이 새 들어온다. 혹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든 좀 커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장착을 해서 빛을 가능한 방을 자는 곳은 어둡게 만들려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런 야간 빛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많고요. 이제 최근에는 암이나 면역 질환, 그리고 이제 실제 비만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옆에 이 그림은 이제 인공위성에서 얼마나 밝은지를 표시한 그림인데, 요거는 실제로 그 유방암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에 대한 그림이고요. 그래서 그 교대 근무자들한테 유방암이 많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빛을 너무 받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을 정상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그럼 밝은 곳에 사는 사람과
이게 어두운 곳에 사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그 자는 시간이 다른가를 조사해 봤더니 역시나 밝은 곳에 사는 분들은 더 늦게 자고요. 보시다시피 뭐 11시 다 돼서 자죠. 그리고 어두운 데서 사시는 분들은 이제 10시. 이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깨는 시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는 안 나죠. 그러니까 결국에 밝은 곳에 사는 경우에서 더 잠을 적게 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야간 빛으로 인해서 수면 장애가 뭐 코골이 같은 것도 늘어나고 불면증도 많이 늘어나더라. 이런 것들을 최근에 제가 연구를 한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빛은 우리 그 일주기성 수면 장애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빛이 학생들한테도 물론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오히려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거나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아주 심하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병원 와서 저를 찾아서 저랑 얘기하면서 조절을 하긴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약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 거는 굳이 뭐 병원까지 올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밤에 보는 빛을 제한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어떻게든 일어나서 운동을 하게 하든 빛을 좀 보게 하는 게 이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졸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조금 더 자세히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린 기면증에 대해서는 흔하지는 않지만 너무 졸리고 만약에 이런 졸린 게 아침에만 졸린데 밤에는 중간에 이제 낮에는 깨서 괜찮다. 그래서 낮에는 깨서 잘 활동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이상하게 아침에만 졸린다. 이거는 대체로 일주기성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심하다 그러면은 병원을 찾아와서 조절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졸리고 밤에도 잘 자고 낮에도 잘 자고 계속 잠만 잔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 시간에서 조금 기면증이 아닌 다른 원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